콩가루 집구석이랑 상종하지 말랬지. 그 집안 물 먹고 온 년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위독한 친정아버지를 보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고작 이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곁을 지킨 것뿐인데 돌아온 건 길바닥에 버려진 자기 짐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바쳐온 사람에게 돌아온 대우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는 그날 밤 무너지는 대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시댁으로 나가던 자동이체를 하나씩 끊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쏟아집니다. 무려 70통. 10년간 착한 며느리로만 살았던 이수진 씨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이수진입니다. 중견기업 경리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 앞에서만큼은 한 푼도 틀리지 않는 게 제 자존심이었는데 정작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바치며 살았고 아픈 친정아버지를 찾아뵙고 왔다는 이유로 제 짐이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 강순옥이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에 재은이 학자금 좀 더 넣어라. 이자가 붙어서 늘어나고 있다더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도 모른 채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올해도 친정아버지 생신에 전화 한 통 못 드렸다는 게 갑자기 가슴팍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은지 학자금은 이미 매달 3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강순옥이 홈쇼핑 채널로 눈을 돌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넣으라는 거지. 이자가 붙으면 은지가 고생이잖아. 네가 언니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저는 대답 대신 수세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맴도는 말을 삼키는 건 10년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결혼 초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 집안 격이 떨어진다.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만 생각해.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라도 걸면 어김없이 옆에 와서 눈치를 줬습니다. 또 그 집이야. 시집 온 년이 맨날 친정 타령이냐.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명절에 겨우 안부 인사 정도만 하다가 어느 해부턴가 아버지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박재혁은 엄마가 적응하시면 그때 같이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친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격리팀에서 10년을 근속하며 월급 350만 원을 받지만 시어머니 보험료 48만 원, 은지, 학자금 35만 원, 시댁 생활비 120만 원, 경조사 예비비까지 빠지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점심값과 교통비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매달 3만 원씩 넣어둔 비상적금 통장 하나만이 유일하게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이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같은 팀 선배 오미정이 제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또 어제 반찬 남은 거지. 너 결혼하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 진짜로. 괜찮아요, 언니. 그냥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는 웃어 보이며 화제를 감사 일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미정 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퇴근 후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고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밥은 왜 이리 늦게 하러 오냐? 배꼽 시계가 울려도 한참 울렸다. 거실 소파에서 시어머니와 은지가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하루 종일 방에서 유튜브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저녁상을 차려내자 은지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언니, 이런 거 우리 엄마도 안 해먹여. 좀 다른 거 못해? 시어머니가 낄낄 웃었습니다. 은지 말이 맞아.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입맛이 없지. 저는 앞치마를 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나 어머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생활비를 좀 조정하면 안 될까?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네가 좀 맞춰. 나 피곤해. 재혁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삼킨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는 무슨, 그 집안에 전화할 시간에 내일 경로당 모임 내 옷이나 다려놓으라.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에서 전표를 정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죠? 저 아버님 동네 이장입니다. 아버님 핸드폰에 저장된 딸 번호로 전화하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새벽에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연락할 사람이 이수진 씨밖에 없어서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에게 반차를 보고하고 미정 언니에게 급한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려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3시간 반을 달려 시골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정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복도에서 이장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새벽에 쓰러진 걸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봤더니 마루에 쓰러져 계셨다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손 위에 전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초기 증상인데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하고 보호자가 곁에 계셔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27만 원. 입원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떠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수진아 안 와도 되는데 왜 왔어? 시어머니한테 혼나겠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면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고 계셨으니까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아빠 걱정 말고 내 밥은 네가 챙겨라.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을 지키는 동안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저녁은 누가 하냐? 당장 어디 있는 거냐? 전화 안 받을 거야. 재혁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난리인데 어디 간 거야? 전화 좀 받아. 저는 처음으로 시댁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 자판기에서 1,000원짜리 커피를 뽑아 마시며 이장 아저씨에게 아버지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제 어린 시절 사진과 결혼식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고무줄로 묶인 편지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통씩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네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됐다. 다음 편지도 그 다음 편지도 비슷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제 생일에 한 통씩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치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내 시어머니가 받으시면 끊으시니까 괜히 너한테 불똥 갈까봐 참았다. 아빠가 참는 게 맞겠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 계셨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 몇 개와 누렇게 변한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싱크대 아래에는 혈압약과 당뇨약이 한 봉지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엉망으로 혼자 버텨오셨는지 집안 곳곳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입원 수속을 마무리하고 간병인을 수소문하는 사이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내 친정 갔냐고 물으시는데 사실대로 말해야 하냐?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해. 이틀만 있을게.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틀간 병원을 지키며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장 아저씨의 아내분이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당분간 매일 와서 볼게. 죽도 끓여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라타며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매달 아버지를 보러 오겠다고. 다시는 10년 전에 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밤 9시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발이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 옷까지, 화장품, 신발이 아무렇게나 쑤셔 담겨 있었습니다. 열린 현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콩가루 집구석이랑 상종하지 말랬지. 그 집안 물 먹고 온 년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물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간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선명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뒤에서 은지가 나타나 현관 문틀에 기대섰습니다. 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지니까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이게 다 언니 잘못이지. 거실 소파에 재혁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비닐봉지에서 흘러나온 옷가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블라우스, 스타킹, 구두 한 짝.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못 들었어? 그 짐 싸들고 내 친정으로 꺼져. 같은 층 옆집 문이 소리에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재혁이 뒤늦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아들 앞을 떡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허락 없이 전연을 들여? 재혁이 입을 열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일단 뭐?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비닐봉지 3개를 양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이 말끝을 흐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땀에 젖은 목덜미를 식혀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스크롤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료 48만 원, 은지 학자금 35만 원, 시댁 생활비 120만 원, 시어머니 경로당 회비 5만 원, 은지 핸드폰 요금 8만 원, 합산하니 월 236만 원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10년이면 2억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편의점 벤치에서 2시간을 앉아 있다가 미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사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미정 언니는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남는 방 있어. 당장 택시 타. 저는 비닐봉지를 끌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미정 언니의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있어? 엄마 진정시켜놨으니까 들어와. 저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보험료 해지, 은지 학자금 해지, 시댁 생활비 해지, 경로당 회비 해지, 은지 핸드폰 요금 해지. 마지막 해지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월급이 온전히 제 통장에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부동산 중개소 2곳을 돌았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10년간 모은 비상적금 약 360만 원에 미정 언니에게 빌린 140만 원을 합치면 보증금이 됩니다. 3일 뒤 입주 조건으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미정 언니 집에서 사흘을 지내며 출퇴근했습니다. 재혁에게서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당장 돌아와라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원룸 열쇠를 받아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저녁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이체 전부 끊었어. 앞으로 생활비는 직접 해결해. 재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난하냐? 장난 아니야. 더 할 말 없어.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수신 버튼 위에 올린 손가락을 거두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원룸에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이 계속 밝아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밤새 쌓인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 14통, 재혁 9통. 재혁의 문자를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끊긴 거 엄마가 알았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시어머니의 문자도 확인했습니다. 네가 감히 돈을 끊어? 당장 원상복구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저는 문자를 읽기만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가슴이 덜덜 떨렸지만 손이 아닌 마음이 떨리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표를 정리하고 있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같은 팀 후배가 수화기를 들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봤습니다. 수진 선배님, 바깥에서 전화 왔는데요. 남자분이신데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나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회사로 전화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 수진아, 잠깐만. 엄마가 아침부터 난리야. 카드가 안 긁히신다고 제발 한 번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봤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정 언니와 회사 근처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 언니가 국밥을 한 숟갈 떠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네가 그 집에 넣은 돈 규모면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것도 그렇고 위자료도 충분히 유리해. 변호사 상담부터 한번 받아봐. 저는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처음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머릿속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출구라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언니, 나 한 번도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어. 미정 언니가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어보는 거야. 일단 상담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0년간의 급여 명세서, 자동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을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리팀에서 10년을 다진 습관대로 항목별로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료, 은지 학자금, 생활비, 경로당 회비, 핸드폰 요금, 경조사비. 열을 내려갈수록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총액이 2억 8천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화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작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은 비상적금을 해지한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정문 앞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퇴근 인파 속에서 저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재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빼지 않고 재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난리야. 은지 학자금도 이번 달 연체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수진아, 이번 달만이라도. 저는 재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카드값, 은지 학자금, 신용 문제. 전부 시어머니와 은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떠났는지, 제가 지금 어떤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재혁아, 네가 지금 걱정하는 게 전부 어머니 카드값하고 은지 학자금이라는 게 답이야. 내가 왜 나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저는 팔을 빼고 돌아섰습니다. 재혁이 등 뒤에서 외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널목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에만 37통이 찍혔습니다.
처음 문자들은 협박2였습니다. 내가 너 회사에 찾아간다. 두고 봐라 이수진. 그런데 오후쯤 되자 문자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좀 심했다. 전화 좀 받아라.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통화하자. 저는 그 변화를 화면으로 지켜봤습니다.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급한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은지에게서 생전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나 은지인데 학자금 이번 달만이라도 부탁할게. 진짜 신용 문제 되면 취업도 못해.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왜 나갔는지, 언니한테 뭐가 미안한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돈 이야기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그날 밤 원룸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워 핸드폰으로 법률 관련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나누는 방법, 위자료 받을 수 있는 조건. 검색하다 보니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하고 바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누적 횟수가 70통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제게 먼저 전화한 적 없던 사람. 명절에 제가 전화를 드려도 바빠, 끊어라고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돈이 끊기자 사흘 만에 70통을 걸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원룸의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출근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당일 퇴근 후 구청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는 손에 땀이 찼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안경을 쓴 중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내역서와 자동이체 기록, 은지의 문자 캡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제 월급에서 매달 236만 원이 시댁으로 나갔습니다. 총 2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시어머니가 제 짐을 아파트 복도에 전부 내던지셨습니다. 변호사가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의 문자 캡처를 확인하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10년간 본인 월급으로 시댁 살림을 유지한 정황이 명확하네요. 시어머니가 짐을 내던진 건 혹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파트 복도에 관리사무소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영상이 확보되면 위자료 청구에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직접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을 시작한 뒤에 법원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시댁에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눌 때 기여도를 따지는데 이 정도 자료면 아주 유리하고 위자료 산정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권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성공 보수 조건으로 받는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구청 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공포가 아니라 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점심 미정 언니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이혼 소송한 내 지인 있잖아. 그 사람이 맡겼던 김태우 변호사라고 성공 보수 조건으로도 수임한다더라. 연락처 보내줄까? 언니 고마워. 바로 연락해 볼게. 그날 오후 쉬는 시간에 김태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첩에 날짜를 적으며 손이 떨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주 토요일 고속버스를 타고 아버지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복도를 걷는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보조기를 멈추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또 왔어? 바쁠 텐데 괜히 먼 길을. 아빠 바쁜 거 아니야.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혀드렸습니다. 이장 아저씨의 아내분이 매일 죽을 끓여다 주셨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울 재활병원으로 옮길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면 내가 매일 퇴근하고 올 수 있어. 이제 자주 볼 수 있게 될 거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시며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수진아, 아빠 때문에 네가 고생하면 안 되는데. 고생 아니야, 아빠. 진짜 아니야. 병원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나 퇴원 일정과 재활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니 월 8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시댁에 보내던 236만 원이 고스란히 제 통장에 남아 있으니 아버지 간병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 돈이 원래 이렇게 쓰였어야 했습니다. 10년간 엉뚱한 곳에 흘려보낸 시간과 돈이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재혁에게 긴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너한테 심하긴 했다. 근데 이혼까지 할 일이냐? 네가 돌아오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주어가 언제나 네가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도 아니고 내가 바뀌겠다도 아니고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 위로 저녁놀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부질없다고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김태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넘기고 성공 보수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아파트 복도 카메라 영상은 소송 시작하고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생활하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서류 위에 올렸습니다. 무서웠던 만큼 홀가분했습니다. 같은 주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총무팀 직원이 황급히 제 자리로 왔습니다. 수진 씨, 바깥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바꿔달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등 뒤에서 팀장이 상황을 듣고 총무팀 직원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 사유 전화는 연결하지 마세요. 총무팀 직원이 돌아간 뒤 저는 팀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사정으로 외부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향해 앉았지만 귓바퀴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삼각김밥이라도 가져왔는데.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복도에서 재혁과 마주 섰습니다. 재혁아,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 너도 변호사 알아봐. 재혁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든 손이 축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수진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재혁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재혁의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댁 큰어머님 한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큰어머니다. 어머님이 많이 후회하고 계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중간에서 다리 놓을게. 큰어머님은 평소에 시어머니 편에서 며느리가 참아야지를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중재가 결국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수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방 쪽 가족이 중재를 제안하면 한 번은 응하되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큰어머님이 제안한 주말 식사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댁 근처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큰어머님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은지까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3대 1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한 발짝도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멈칫했지만 이를 악물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가방 안에서 녹음 상태로 켜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좀 심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보험료가 밀려서 큰일인데 그것만 먼저 처리해주면 안 되겠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된 10년간의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10년간 제가 이 집에 넣은 돈입니다. 총 2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큰어머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확인하는 큰어머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순호가, 이게 사실이야? 이 금액이?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한 거 아니야? 뭘 그걸 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지가 보낸 문자 화면을 은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지야, 네가 보낸 이 문자에 미안하다는 말이 한 글자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은지가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어머님이 은지를 나무라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냐? 언니 돈으로 학자금 갚으면서. 분위기가 뒤집히자 시어머니가 식탁을 탁 쳤습니다. 낮추고 있던 목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돈 좀 썼으면 얼마나 썼다고. 며느리가 시댁에 돈 쓰는 게 당연하지. 시집 와서 번 돈인데. 큰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니 순호가, 이 정도면 수진이가 이 집을 먹여 살린 거잖아. 네가 뭘 벌어서 살았는데 이런 소리를 해? 형님이 뭘 알아요.
며느리가 시댁에 돈 쓰는 게 어딜 봐서 잘못이라는 거예요. 금액을 봐. 2억이 넘어. 이게 며느리 용돈 쓴 거냐? 시어머니와 큰어머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가족은 제 돈 없이는 단 한 달도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식탁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혼 소송 서류는 제 역시 앞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혼?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물잔을 식탁에 내려치자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식당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큰어머님이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큰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순옥이 편만 들었던 거 미안하다. 저 돈 내역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 나도 순옥이 말만 듣고 살림 좀 보태주는 정도인 줄 알았다.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친척 모임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순옥이가 한 짓을 내가 다 봤으니까. 저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한동안 큰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큰어머님, 감사합니다. 식당을 나서 찬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오자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엄마한테 2억 넘게 들어간 거 사실이야? 사실이야. 통장 내역 전부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 엄마가 내 월급 일부만 받는 거라고 했었거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말. 10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몰랐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혁아, 변호사 알아봐. 소장 곧 갈 거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원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각자의 살림이 있겠죠. 저도 이제 제 불빛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재혁의 전화를 끊은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버지 퇴원 수속을 위해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서울 재활병원 입원 서류와 보호자 동의서를 미리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아버지를 서울 가까이 모셔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 돈을 제 사람에게 쓰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눈을 감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시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여니 아버지가 보행 보조기를 잡고 복도를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보조기를 멈추셨습니다. 또 왔구나. 버스비도 아까운데. 아빠, 오늘 퇴원이잖아. 당연히 와야지. 저는 아버지 팔을 잡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으신 아버지에게 서울 재활병원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옮길 거야. 거기서 치료받으면 내가 매일 퇴근하고 갈 수 있어. 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안경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으시는 모습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아빠. 충분히 돼.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으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걸 감추시려는 듯 손으로 입가를 문지르셨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구급이송 서비스를 예약하는 사이 이장 아저씨가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비닐봉지에 사과 몇 알을 담아오셔서 아버지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호 씨, 서울 간다며? 잘 됐다. 딸이 옆에 있어야지. 이장 아저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호 씨가 혼자 있을 때 매일 딸 사진 보면서 한숨 쉬었어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걸 몇 번을 봤는지 몰라.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됐어. 그런 이야기 뭐하러 해. 아니 사실인데 뭘. 수진 씨가 알아야지. 저는 웃으며 이장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아버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께도 꼭 인사드릴게요. 이장 아저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인사는 무슨. 이웃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리고 집 걱정은 마. 빈집 되면 내가 수시로 봐줄 테니까. 아버지의 퇴원 서류를 마무리하고 이송 일정을 확인한 뒤 저는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마시니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뭔데? 시댁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는 종이컵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집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응. 근데 이제 괜찮아. 변호사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결정한 거면 아빠는 뭐든 응원한다. 내 밥 네가 챙기며 사는 게 제일이야.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주 김태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재산 나누는 것과 함께 시어머니의 폭언, 짐투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포함됐습니다. 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법원 조회를 신청해서 복도 카메라 영상 확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재혁이 그날 저녁 제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짜 소장이 왔다. 나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며칠 새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원룸 안에 들여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이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따졌어. 수진이한테 돈 얼마나 받았냐고. 엄마가 1,000만 원 정도만 썼다고 우기더라. 그래서 통장 내역 보여달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 서랍 뒤지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저는 가방에서 내역서를 꺼내 재혁 앞에 펼쳤습니다. 10년간 내 어머니와 은지에게 들어간 총액이야. 한 줄 한 줄 다 있어. 재혁이 내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의 총액에서 재혁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확인 안 했지. 대략 알면서도 그 규모를 외면한 거야.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 재혁이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전부 돌려받아서라도 갚을게. 이혼만은 하지 말자.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갚는 건 소송에서 정리돼. 문제는 돈이 아니야.
10년 동안 네가 나보다 어머니를 택한 매 순간이 문제야. 그건 돈으로 안 돌아와. 재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변호사 선임해. 재혁이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식탁에 앉은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 뒤 김태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 조회를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복도에 내던지고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아버지가 서울 재활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하셨습니다. 퇴근 후 병원을 찾아가 아버지의 저녁을 챙기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얼굴에 살이 좀 붙었다. 밥 잘 먹고 다니는 거지? 응, 아빠. 요즘 잘 먹어. 아버지의 저녁 식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보내던 돈이 이제 아버지의 재활비와 제 생활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였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당일 오전 저는 김태우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재혁과 재혁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구석에 시어머니와 은지가 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의 기세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는 자리에서 김태우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0년간의 자동이체 내역서, 법원 조회로 확보한 복도 카메라 영상, 시어머니와 은지의 문자 캡처. 조정위원이 영상 재생을 지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짐을 복도에 내던지고 발로 차며 고함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자발적으로 시댁 경제에 기여한 것이며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태우 변호사가 곧바로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돈 끊으면 가만 안 둔다는 문자, 재혁이 보낸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네가 맞춰라라는 과거 메시지 기록을 조정위원 앞에 펼쳤습니다. 자발적 기여가 아닌 구조적 강요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0년간 반복된 통제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뒤 재혁 측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조건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재혁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이 변호사의 팔을 밀어내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한 줄, 그 규모인 줄 정말 몰랐어. 돌아올 수 없겠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실 안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초조하게 손을 깍지 끼고 있는 그 모습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재혁아, 네가 몰랐다는 건 나를 보지 않았다는 뜻이야. 보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어. 조정실의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재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10년간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게 인정됐고 시어머니의 폭언과 짐투기에 대한 위자료가 별도로 산정돼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떨군 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재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법원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이혼은 안 돼. 우리 재혁이 불쌍하지도 않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2달 새 부쩍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버린 건 며느리가 아니라 생활비였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 벤치에서 김태우 변호사와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어머님 한명자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결과 들었다. 순옥이가 친척들한테 내 돈으로 산 걸 자기가 번 거라고 허세 부리고 다닌 것도 전부 들통났어. 이제 친척 모임에서 순옥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 큰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아, 앞으로 잘 살아. 네가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원 마당의 나무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 돌덩이처럼 박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왔어? 오늘 얼굴이 좀 다르다. 저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오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다고,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됐다고. 아버지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생했다. 이제 내 밥 네가 챙기며 살아라. 이번 첫날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와 달리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이제 그러려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니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미정 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지? 내일 점심은 내가 쏜다. 저는 걸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언니. 빌린 돈도 곧 갚을게. 내일 보자. 전송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 돈, 제 시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10년간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인 방에 들어서서 불을 켰습니다. 70통의 전화와 10년의 시간과 2억 8천만 원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의 불빛 아래 서 있는 지금의 제가 결혼 후 10년 중 가장 온전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빠, 좋은 아침. 그 한마디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참는 게 맞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신 분이 계실까요? 나만 참으면 된다고, 내가 조금만 더 맞추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지는 날은 오지 않더라고요. 내 밥은 내가 챙기며 사는 것. 아버지가 해주신 이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제일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